예, 안녕하세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즐거운 리포트 읽기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거침이 없죠? 거침이 없을 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공부는 언제나 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그동안 시장에서 좀 달궜던 좀 뜨거운 종목들 좀 찾아왔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리포트 내용들이 조금 차분해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분기 실적을 빠르게 분석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2026년을 예측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일단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오롯이 2026년에 집중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각보다 많은 수량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시장에 강하게 반응했던 아니면 어제 강하게 반응했던 것을 오늘 설명하는 그런 리포트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연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대신증권에서 17,000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도 17,000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틀 동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고 유지했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차분하죠. 뭐 어떻게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분위기에 취해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그런 것보다는 한번 이것저것 좀 살펴보자라는 내용들이죠. 자, 같이 보죠. 종전 추정치 1,700억과 컨센서스 1,369억 원을 각각 상회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100억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YOY 기준으로 530%, QOQ 기준으로 25%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 그 다음에 4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2,000억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영업이익은 1조 2,800억, YOY 기준으로 147%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죠. 이 소식만 듣는다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의 현재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되는 거죠. 물론 LG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시각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SK그룹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그리고 한화그룹에 대해서도 밸류를 조금 높이 쳐주는 그런 면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LG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박하죠. 박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까요? 아니면 이익이 그만큼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라는 것들. 자, 제가 지난 그 설 연휴 때 그 영상을 올렸죠. 우리가 그 재무제표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때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차용주라는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가치를 평가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예시를 들어드린 적이 있죠. 차용주가 강사로서의 의미, 집안에서 아들로서의 의미, 아니면 가장으로서의 의미 각각 다르죠. 하지만 차용주의 모습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LG그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모습만 보려고 하는 삼성이나 SK와 달리 LG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들보다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에 그 투자자들의 시각이 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걸 깰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봅시다. 그동안에 수익성 개선을 OLED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라든지 인력 효율화로 고정비를 감소시켰다라든지 저수익 사업 및 제품의 축소 노력이 이익 증가 상향으로 연결됐다라는 거죠. 이 문장도 여러분들 100% 이제는 이해가 가실까요? 수익성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익 증가를 했다. 지금은 뭐냐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게 OLED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했고요. 인력 효율화로 고정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강의 영상을 조금 더 깊게 찍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줄일 때 어떤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그럴까요? 효과가 즉시적으로 나타나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 있어서 명태를 실시한다라든지 그 고용을 이제 중지시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찌됐든 인력을 효율화시킴으로 따라서 고정비를 감소했고요.
저수익 사업 및 제품의 축소.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는 거는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죠. LG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었죠. 휴대폰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잘라버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결단을 내려줄 수 있는 그 경영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대표이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도 고용된 대표이사라고 본다라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혁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혁신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효과가 잘못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차라리 물에 물 탄 듯 넘어가는 것보다 혁신으로 인해서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리스크가 더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커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실시한 기업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에서 언급할 정도로 저수익 사업 및 제품의 축소 등의 노력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제도 리포트를 또 볼 때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적자 사업을 철수를 하는 거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설화수 매장을 철수를 했죠. 그게 왜 그런 거죠? 유지하는 것보다 아닌 것이 낫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 어떻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낫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온 것들이 결국 기업의 변화를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것들을 리포트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2026년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니까 IT 기계 출하량 증가 전망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지금 노트북 한 대가 한 3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IT 기기 출하량이 조금 축소되는, 저 같은 경우 지금 노트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노트북이 비싸가지고 좀 고민 중이에요. 뭐 좀 저사양 저가형으로 할까 아니면 뭐 중국산 제품을 살까 뭐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노트북 한 대를 이미 팔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 패널 중심의 전환으로 이 부분을 상쇄하고 북미 고객사의 경쟁 우위로 점유율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추가로 디스플레이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중심이었던 포트폴리오가 자동차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로 확대되고 가시화될 전망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어제 오늘 주가의 퍼포먼스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그 피지컬 AI 쪽으로 분야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들이 증권가에 이제 돌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26년 주당 순이익을 18% 상향을 했고요. 투자 의견 바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겠다. 그러면 대신증권은 굉장히 차분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및 피지컬 AI 분야로 진출하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스마트폰, TV 등 디스플레이형 OLED 패널의 포트폴리오가 2026년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초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정보 전달, 소통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역할을 할 것에서 음성보다는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음성을 통한다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전력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력 싸움이죠. 우리가 많은 AI를 구동하는 데 있어서 어마무시한 전력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디스플레이 과정에 있어서도 저전력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자동차 영역처럼 높은 신뢰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동차 영역이라는 것이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극환 환경입니다. 고온 저온에서 내구성, 시인성 등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동차 한여름에 문 다 닫아놓고 햇빛에서 직사광선 빼면 그 안에 있는 그 라이터가 폭발하는 영상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어마무시하게 온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반대로 한겨울에 영하가 한 3, 40도 떨어지면 그것도 야외에다 차를 놔두면 차가 아침에 시동 걸려면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들죠. 그건 우리나라죠. 근데 우리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히 우리나라 기준으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나타내게 된다라면 뭐 사막 한가운데라든지 아니면 뭐 남극이나 북극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워낙 춥고 덥고가 아이러니인데요. 여러분들 에피소드 한 가지가 문득 떠오릅니다. 우리가 K9 자주포가 지금 이제 노르웨이에서 판매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독일제랑 맞붙었습니다. 근데 독일제 같은 경우 영하 50도에서 그게 발사가 안 됐어요. 독일은 영하 50도로 떨어진 적이 없죠. 근데 우리는
화천 지역이 1933년인가 영하 50도로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극한 상황을 가정을 해서 영하 50도에도 이제 발사를 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발사가 됐다라는 그런 그 해프닝이 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초고온 그다음에 저온 상태에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 피지컬 AI가 구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의 영역에서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LG 디스플레이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OLED 디스플레이가 LCD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이미 전장향 OLED 디스플레이에서 신뢰성을 확보한, 그러니까 자동차형 전장향이니까 디스플레이에서 신뢰성을 확보한 LG 디스플레이가 테슬라, 보스턴 다이나믹스 등 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에게 협력 업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내러티브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장향 OLED 디스플레이에서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옵티머스라든지 아틀라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LG 디스플레이가 먹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업체 회사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매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제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면 무엇을 요구를 할까요? 막 여러 가지 좋은 퍼포먼스 좋아요. 근데 레퍼런스 갖고 와봐요.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디에 납품했어요? 지금 현재 납품 실적이 있나요? 지금 언제 뭐 이런 AS 실적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쩌면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옵티머스 담당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아틀라스 담당자예요. 그러면 많은 뭐 중국 업체도 있고 뭐 일본 업체도 있고 미국 업체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극한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텐데 거기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을 때 응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우리는 자동차 업계에서 이미 납품이 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LG 디스플레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리포트에 나타났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에 적용될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정보 전달 역할을 좀 해야 되죠. 배터리 이제 용량이라든지 작업 지시율, 지시사항 등이 OLED의 부분에 이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휴머노이드 표정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숫자라는 것보다는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입 모양이라든지 눈 모양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구현하는, 어떻게 보면 색감이 빠르게 움직이고 반응 속도가 빠르게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플렉서블 OLED 같은 경우 우리가 로봇의 머리, 팔 등 곡면 부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로봇과 휴머노이드 디자인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LG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2026년 영업이익 1.2조 원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 이제 북미 전략 고객사 내에서 점유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라인업에 이제 변화가 들어가는데요. 폴더블 폰이 이제 추가가 되죠. 기존의 바 형태에서 점유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믹스 효과에 따라서 수익성 호조의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쟁사가 폴더블 모델에 주력하면 고객사 내 공급 물량의 변화에 따라서 반사이익 측면의 수혜가 예상된다. 중국 경쟁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인데 2010년 하반기에 대형 OLED 패널의 추가적인 감가상각비의 축소, 북미 고객사 내 프리미엄 모델의 점유 증가로 믹스 효과가 예상된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이미 이제 대형 OLED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이 이제 점점 끝나간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러면 뭐죠? 비용의 감소, 그 다음에 점유율이 증가하면 매출 및 이익의 증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비용의 감소. 감가상각비는 뭐다? 고정비다. 감가상각비는 한번 시행이 되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부분 제가 설 때 영상 올린 거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있다라면 주말에 찾으셔서 설 때 올린 영상을 꼭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간 실적 추정치를 보면 수정전과 수정 요런 데이터들 여러분들 나오면 놓치지 말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였죠.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했던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늘거나 줄거나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하면서 디테일화되는 겁니다. 디테일화되는 것들을 한번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24조 원에서 24조 4천억에서 24조 6천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판관비는 뭐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의 손익에서도 손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순이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늘어납니다. 너무 미세하긴 합니다만 1.7%에서 2% 정도 늘어나니까 아직 순이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벌써 리포트 읽기가 12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높은 순이익률을 달성하는 기업들만 대부분 봐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순이익률을 기록하는 기업들이 거의라기보다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기업들이 순이익률에 따라 있어서는 얼마만큼 우량한 기업이었는지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매출 및 영업이익 추정치를 놓고 본다라면 오른쪽이 2026년입니다. 오른쪽 2026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5%대까지 한 6, 7%대까지 상승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것이다. 앞서는 이제 순이익률이었고요.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기서 보면 순이익률이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5%를 넘어설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025년 2%였는데 5%대까지 늘어난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용의 감소, 매출의 증가, 이 효과가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레버리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이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매출 및 매출 총이익률 추정치도 올해 상당 부분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레퍼런스 대비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치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RFHIC입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된 기업인데요. 수주 공시에 따라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 이제 됐는데요.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RFHIC 69,000원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코스닥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RFHIC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요. 해외 방산업체향 공급계약 공시로 전일 주가가 17% 상승 마감했다. 오늘도 상승했죠. 이번 공시의 핵심은 해외 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높다. 계약 금액이 예상보다 크고 후속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후속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것은 한번 우리가 거래를 트고 나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난다는 거죠.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호환성이다라는 것보다는 일관성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들어가면 침투라고 그러죠. 침투가 한번 시작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수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 아이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아이폰을 쓰다가 아이패드를 쓰다가 노트북을 쓰고 여러 가지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괄되게 쓰는 거죠. 이게 침투율입니다. 처음에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아이폰을 쓰기 시작했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침투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코딩 같은 경우 다 이제 호환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해외 사업 특성상 수익성이 크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해외 매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가는 몇 안 되는 특성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글로벌 경쟁이 심하냐 그렇게 심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높은 수익성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코스닥 150기업 이익 성장이 전망되는 기업으로 추천한다라는 조금 여담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실적 추정치 상향과 시장 밸류에이션 상승을 반영을 해야 된다. PER 같은 경우 40배에서 45배로, 그 다음에 5G 사이클 이후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 최상단에 도달했지만 목표 주가는 69,000원으로 25% 상향했다. RFHIC가 그렇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상승률들, 우리가 이제 수익 비율을 좀 높였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EPS와 PER과의 관계입니다. EPS와 PER과의 관계인데요. 근데 지금 EPS가 지금 늘어날 걸 보고 있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PER도 같이 높이겠다라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과거 밴드 상단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이제 뒤에 나옵니다. 1부터 3까지의 실적 추정치 상향 요소로 작용해서 멀티플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밴드 상단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기업 내용은 좋은데 주가가 다소 높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PER을 높였다,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지 않으면 목표 주가를 올렸으니까 야, 지금부터 25%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지만 그 근거에는 뭐가 있다? PER을 상향시켰다라는 그 근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거는 조금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인식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줄 것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이제 1, 2, 3인데요. 공시를 뜯어보면 향후 1년간 레이시온 캐나다에 3,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500억 규모의 고출력 전력 증폭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는 2015년 별도 매출액 대비 40%로 기존 당사 추정치 대비해서 우리가 대폭 상회하는 수치다. 후속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관제와 현대사업 참여사로서 지난 1월 달에 6,300억 규모의 초기 계약을 수주했다. 상반기 레이시온 캐나다 모회사가 RTX인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NXP가 2026년, 2027년 통신 전력 증폭기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단계적으로 철수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에릭슨은 상반기 중 대체 공급망을 선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RFHIC가 선정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상 삼성전자 매출액 대비 최대 5배가 업사이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캐나다의 이제 매출 지금 이제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이제 경쟁사의 단계적 철수에 따른 대체 공급망으로서 선정될 가능성에 따른 그런 기대감도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LIG 넥슨향 개발 사업에 시차를 두고 양산되는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RFHIC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추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매출액 같은 경우 2014년 1,000억에서 1,800억, 2,5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작년에 크게 성장했고 올해도 30%대 성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주력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전력 증폭기죠. 전력 증폭기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크게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매출 원가율은 대략 한 6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판관비를 포함해서 포함하게 되면 영업 이익 OP 마진 같은 경우 한 10에서 20% 정도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OP 마진이 2025년서부터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판관비 고정비 효과, 여기에서 그러니까 판관비는 거의 고정비죠. 판관비는 고정비인데 매출이 급증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이러한 정상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고정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RFHIC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반영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통신과 방산, RF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작년,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방산이 주도하는 실적 성장에서 통신 업황 개선 시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라는 거죠. 지금은 방산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만 지금 이제 수주가 들어온 건 뭐죠?
통신 쪽이죠. 통신 쪽에서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면 플러스 알파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이익 추이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리포트에 잘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오늘 효성중공업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나타냈죠. 300만 원 리포트가 SK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변압기, 초대형 변압기 시장에서 효성중공업이 얼마만큼 비교 우위를 나타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가 상당 부분 뭐 리포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765kW 765 kV 변압기 시장의 수혜를 볼 것이다. 초대형 변압기 시장은 동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가 있는 영역으로 2026년 미국 송정마 프로젝트 시작의 원년으로 판단한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300에서 500 전압에 주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더 높은 전압에 대한 전력망을 신규로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경제성이 좀 높으면서 우리가 이제 전력의 송배전 폭을 우리가 좁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허가 측면에 있어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니겠나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초고 대형 변압기가 생산한 기업은 동사를 포함해서 5개 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설계 및 생산 난이도가 높은 반면에 그동안 이 시장이 작아서 생산 기술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 기업이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이 대표적으로 뭐죠? SK 하이닉스죠. HBM 같은 경우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 업계에서만 쓸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은 아니었죠. 삼성이 D램에 주력하는 동안 SK 하이닉스는 D램도 하면서 그나마 작은 시장인 HBM 시장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던 것들이죠. 하지만 이러면서 이제 제조 역량을 쌓아왔던 것이 HBM3, HBM4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닉스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그동안의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여기에 뛰어들지 못했었던 시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것들을 전력망에 있어서 제조 역량을 부각시키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월등히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글쎄요. 어떻게 표현을 좀 드려야 될까요? 이것을 계속 고집해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근데 어쨌든 이게 생산이라는 것은, 어쨌든 전력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증가는 하면 했지 줄어들지는 않겠죠.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전력을 많이 사용하나요? 저도 이제 주말에, 그러니까 설 연휴 때 사무실을 옮겼는데 전력 전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핸드폰 충전해야죠, 노트북 충전해야죠, 여러 가지 가습기 돌려야죠, TV 돌려야죠, 컴퓨터 돌려야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에서 견뎠던 것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격적인 증설 효과는 2017년부터인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증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초고압 차단기, 변압기, 미국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인도 푸네 공장 등 다방면에서 증설 및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 2026년에도 역시 캐펙스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캐펙스 투자는 2025년 약 2,500억에서 2026년 6,500억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물량 증가는 2027년부터 본격화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25년서부터 공장을 증설하기 시작했고, 이 공장 증설 효과는 올해도 계속해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죠. 근데 공장이 완공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그게 출하량이 늘어나는 건 언제부터다? 내년부터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어떤 시차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D램이 저렇게 호황인데 라인을 증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계획을 세워서 부지를 선정하고 공장 라인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릴까요? 최소한 2, 3년은 걸리겠죠. 빨리 해봤자 2, 3년 걸리고, 그럼 그 다음부터 물량이 출하되는데 그 다음에 AI 생태계가 지금 같은 것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게 상당히 의문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을 많이 생산해내는 과정에 있어서
공장 증설을 즉각 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재무제표 핵심 투자 수업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이면,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허니버터칩 옛날에 목구에서 날렸었죠. 꼬꼬면 목구에서 날렸었죠. 그런데 두 기업 같은 경우 이 과자 공장이고 라면 공장이기 때문에 의외로 라인을 빠르게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니버터칩과 꼬꼬면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둘 다 뭐 허니버터칩이라든지 꼬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기를 지금 끌고 있지 않은 상태죠. 허니버터칩은 당시에 라인을 전환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라인을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니버터칩은 줄 서서 먹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엔 끝났죠. 반면에 꼬꼬면 같은 경우는 라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꼬꼬면 전용 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꼬꼬면 전용 라인을 만들자마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꼬꼬면이 우리 입맛을 사로잡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다단계 업체인가요? 거기서 만드는 라면, 그 라인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증설을 한다라는 어떤 결정을 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고 이 시장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건 반도체와 좀 다르죠.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커져 나갈 것이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앞으로 2027년부터 우리가 Q의 증가가 특별히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효성중공업을 300만 원까지 올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에도 성장이 이어지는 세 가지 놓고 보면 중공업 부분 매출이 4조 8천억, 영업이익이 8,800억, OP마진 18%를 예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설 효과죠. 2016년 하반기부터 증설 효과로 미국 수출 물량 증가 효과로 믹스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해서 환입 효과가 반영되면 이제 관세 우리가 냈던 거 이제 돌려받겠죠. 관세가 낮아지니까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까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투자가 동사의 구조적인 성장 기회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사의 멤피스 공장이 미국 내에 있어서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장기 수주 경쟁에서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 막대하게 지금 이제 그 고대형 이제 변압기가 필요한데 미국에 생산하죠. 그럼 가격 경쟁력, 납기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수주잔고가 중공업 부분에 있어 수주잔고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11조에서 지금 13조, 14조까지 늘어났다가 16조까지 수주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제가 작년에 10조 수주잔고만 보더라도 효성중공업이 탑이다라고 했는데 벌써 14조, 16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건설 수주잔고는 뭐 그저 평탄하게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그 대략 한 20%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죠. 영업이익률이 높은 중공업 수주잔고가 많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도 올해 15%, 내년에 1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한 9천억 정도, 올해 한 1조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게 초미의 관심권이네요. 9,500억이니까 1조 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고, 내년에는 1조 3천억까지 영업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효성중공업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올해 영업이익이 1조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상징적인 거죠. 영업이익을 1조 달성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부분들을 달성했을 때 주가 퍼포먼스는 어떻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정말 뭐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겠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 우리가 이제 방산주인데 신한투자증권에서
55만 원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향 리포트도 한번 좀 보자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투자 의견을 우리가 홀드라든지 셀 의견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조금 조심하자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자, 리뷰를 보면 4분기 리뷰를 보면 일회성 실적 쇼크로 인해서 실적이 쇼크가 있었고 반면에 수주잔고는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2월 13일 날 발표한 것들을 보면 매출액은 1조 4천억, 우리가 YOY 기준으로 20%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400억으로 YOY 기준 24%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우리가 이제 1.7% 감소하면서 3% 됐다라는 거죠. 컨센서스 대비해서 부진했어요. 그 부분을 놓고 보니까 영업이익 감소는 연구개발비가 증가했다. 일단 그거는 뭐 미래를 위한 투자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연구개발비가 증가해서 우리가 뭐 실적이 줄어들었다. 이건 뭐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저마진 수출이 좀 있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진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저마진 수출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아픈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회사 영업 손실을 반영했다. 그리고 영업 외에서 고스트 로보틱스의 무형자산 및 영업권 1,400억을 손상으로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고스트 로보틱스가 적자회사입니다. 이제 로봇 회사 하나 인수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무형자산을 갖고 있었던 부분과 특허 같은 경우죠. 이런 거 다 무형자산이죠. 영업권은 뭐죠? 우리가 이제 영업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장사하려고 하고 가게를 열려면 권리금 내야 된다라는 말 하죠. 이 권리금 같은 거예요. 영업권 같은 경우 우리가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할 때 플러스 알파를 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상적인 가치가 100억인데 110억을 줬다. 그럼 1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리금을 준 거죠. 그게 이제 영업권입니다. 근데 영업권 같은 경우는 이제 손상으로 인식해서 떨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비용을 한 번에 떨어버리고 새롭게 인식하겠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뒤에 가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수주는 4.2조 원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조 원의 2010조 원 해서 수주잔고가 26조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10조 원의 그 수주잔고가 들어오면서 수주잔고가 토탈 26조 원으로 급증을 했다라는 거고 세부 내용은 중동의 천궁이 10조 원, 국내 개발이 5.3조 원이 대부분 이제 증가가 대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개발 매출이 있습니다. 개발 매출은 뭐냐면 새로운 무기를 이제 납품을 할 때 개발을 하면서 무기를 납품하죠. 우리가 KF-21 같은 경우 비행기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 무기를 판매하는 그 개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기 비용 이 부분 부담이다. 이게 바로 연구개발비 증가죠.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인데 매출은 중장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단기는 비용이 들어가고 단기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매출은 중장기로 되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언밸런스 때문에 약간의 조금 실적에 시차가 발생했다. 이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0 신규 수준 10조 원으로 할 일 많은 영역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실적은 각종 일회성 비용으로 기대를 하지만 분기 실적 편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분기 실적 편차가 크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꾸준히 예를 들어서 DRAM 같은 경우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지만 이거는 특정 지역의 무기를 납품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납품이 없을 때는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분기 실적 편차가 좀 크다라는 거죠. 연간 외형 성장 대비 이익 증가가 아쉽지만 달리 해석하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지속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보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1년 사이 수주잔고가 6조 원 증가했고 로봇 사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학적 위협 속에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적합한 방산주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야를 볼 게 아니라 이 수주잔고는 뭐다? 나중에는 언젠가 매출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단기 실적 변동성에도 중장기 성장성은 확고하다라는 거죠.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 기존에 56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2% 하향했는데 굳이 2% 하향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있었을까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행간의 뜻은 일단 지금 당장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말자라는 거죠. 매수 의견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굳이 10,000원을 깎을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신한투자증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기를 낸 거예요. LIG 넥슨에 항의 전화가 없었을까요? 저는 뭐 항의를 안 했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 주가를 10,000원 내렸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LIG 넥슨이 현재 수준에서 놓고 보면 조금 주가가 조금 높다라는 부분들 좀 우리가 인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분기 실적 변동이 크고 이익 증가가 더디나 풍부한 수주 잔고와 수주 파이프라인 장기 성장성을 확보하고 실적보다 수주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수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죠. 우리가 이제 그 Q&A를 했는데 결국 이 부분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게 고스트 로보틱스 손상 처리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지분 인수 당시 수립했던 사업 대비해서 성장 및 수익 달성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무형자산 손상 처리를 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조기에 털어버리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용을 하는 것보다 약간의 스몰 빅백스 같은 개념이죠. 한꺼번에 좀 떨어버리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고스트 로보틱스의 실적 가이던스와 BEP 달성 시점을 놓고 보면 2017년에 BEP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BEP는 올해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본격적인 이익 기여는 2017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고스트 로보틱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빅패스를 한 거죠. 빅패스를 한 거다라고 해서 부진을 다 떨어버리고 새롭게 가져가자. 영업권이고 뭐건 다 떨어버리고 새롭게 가져가자. 그랬기 때문에 회계가 좀 정상화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수주잔고가 질적 구성과 향후 매출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동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현재 유해향 매출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사우디 및 이라크 물량 진행률에 따라서 2017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주잔고 중에서 우리가 사우디와 이라크 물량이 2017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되기 때문에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수출 진행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조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로봇 비전 60에 대한 사업 부분으로 보면 대만 정부와 100대 이상의 비전 60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방산용 로봇 같은 경우 이게 비전 60 같은 경우 로봇계입니다. 로봇계인데 방산용 로봇은 신뢰성 검증 기간이 길지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여러 가지를 뭐 다 실험해야 되니까 단순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요 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자료실에서 좀 다운로드 받으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 로템, 하나시스템, LIG 넥슨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한 겁니다. 이런 표들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LIG 넥슨에 대한 절대치를 놓고 보면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PER로 놓고 보면 상당히 평균 대비해서 좀 낮지만 PBR은 평균 대비 조금 높죠. ROE도 평균 대비 조금 높지만 EPS 성장률은 평균 대비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치로 어떤 그거를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들에 대한 밸류는 꾸준히 우상향하지만 단기적으로 LIG 넥슨은 조금 조심하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퍼 밴드를 놓고 보면 되게 좀 높은 수준에 있죠. 높은 수준에 이제 PER 밴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 리포트의 전체적인 영향은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언제 2017년 이때까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뭐 LIG 넥슨에 대한 이제 또 다른 시각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어차피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권가에서 LIG 넥슨은 커버리지를 하는 종목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또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LIG 넥슨을 지금 단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저희는 또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연휴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혹시 설 때 올렸던 영상 못 보신 분들 있다라면 이번 토일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검색하셔서 그 재무제표 기초과정 설 때 올렸던 영상 꼭 한번
다시 반복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